미국 최대의 자동차 관련 회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숙박 관련 업체는 어디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시가총액은 약 786억 달러, 폴드 모터 컴퍼니의 시가총액은 약 46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의 시가총액은 1170억 달러입니다. 우버가 제너럴 모터스나 폴드 모터 컴퍼니의 시가총액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최대의 운송업체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있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분야에만 한정시킬 수 없는 사실상 플랫폼 기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호텔 체인 하면 힐튼이나 하얏트, 인터컨티넨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힐튼 월드와이드의 시가총액은 303억 달러이고 하얏트는 75억 달러이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은 89억 달러입니다. 반면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무려 1272억 달러입니다. 힐튼과 하얏트 그리고 인터컨티넨탈을 다 합쳐도 에어비앤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듯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든 플랫폼 기업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국내 최대의 자동차 관련 회사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버가 GM을 앞서고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을 앞서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래 자동차에 투자를 한다면 제조업이 아닌 운송 관련 서비스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훨씬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며칠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네이버 모빌리티에 관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든 종류의 열차에 대해 예매부터 결제, 발권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티 쉐어버스, 카카오티 택시 등의 서비스까지 유기적으로 연동해 범광역권 이동수단을 아우른다고 합니다. 즉 기차역이나 노선별 정보를 몰라도 최종 목적지 입력만 하면 최적의 기차 노선을 안내받아 예매할 수 있고 기차와 시외버스 간 환승 정보 등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궁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티 플랫폼이 범광역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만큼 이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이동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하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모빌리티는 한술 더 떠서 기차 예약은 물론 맛집 검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발 당일 탑승 시간에 앞서 네이버 스마트 주문으로 서울역 근처 식당의 음식을 미리 주문한 후 픽업해 기차에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모빌리티는 도착 시간에 맞춰 도착지 근처의 맛집을 알림으로 추천해주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MAAS입니다.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인데 자동차, 자전거,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등 모든 운송수단의 서비스화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앱을 통해 경로를 제공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운 8월의 여름날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서를 떠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택가에서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까지 가서 2박을 한 후 돌아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나 네이버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비용이나 시간의 여유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부산까지 KTX를 타는 옵션도 보여주고 고속버스를 타는 옵션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는 옵션도 보여주고 버스를 타는 옵션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본인의 사정에 맞춰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예약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하나 따로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과 호텔을 한꺼번에 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옵션이 집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고 그리고 근처 맛집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박 후 돌아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에서 이 모든 예약을 다 진행합니다. 즉 기차 시간에 맞춰 집 앞으로 택시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갑니다. 곧바로 근처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면 역시 택시가 미리 와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인 택시를 타고 해운대의 조선비치 호텔로 갑니다. 2박 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비용을 다 합하여 60만 원이라면 60만 원을 전부 플랫폼에 지불합니다. 즉 택시비 따로, KTX 따로, 설렁탕 값 따로, 호텔비 따로 모두 다 따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한 모든 비용을 합하여 한꺼번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나 네이버 모빌리티와 같은 플랫폼이 이 돈을 각 운송업체와 호텔과 식당에 분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미국 LA를 간다고 가정하고 호텔 예약 사이트인 expedia.com을 통해 예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와 렌터카 그리고 비버리힐스 근처의 호텔을 옵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expedia.com에서 이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옵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는 직항이어야만 하는지, 렌터카는 어느 정도의 자동차여야 하는지, 호텔은 어떤 호텔이 좋은지 등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버리 월셔라는 호텔을 택한다면 이 모든 비용을 합하여 2,368달러입니다. 이 가격에는 자동차, 비행기, 호텔 비용이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expedia.com에 이 돈을 지불하면 expedia.com에서는 이 돈을 항공사, 렌터카 회사, 그리고 호텔에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서도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를 통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차량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율주행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손정희 회장께서는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값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차고도 필요 없으며 쇼핑을 하러 갈 때나 사무실에 갈 때 주차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정희 회장 말씀은 향후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차량 공유가 매우 활발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차량 공유가 활발해지는 원인은 차량의 대여가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진행된 각종 조사에 따르면 자가용은 전체 보유 기간 중 대략 5%에서 10%의 시간만 운행하고 나머지 90%에서 95%의 시간은 주차시킨 채 방치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를 움직이려면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 5%에서 10%만 운행하고 나머지 90%에서 95%의 시간은 하는 수 없이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율주행이 되면 자신이 차를 타지 않는 시간에는 그 차를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벌 것입니다. 차량 대여가 활발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될까요? 첫째,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손정희 회장의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 AC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공유가 활성화될 경우 자동차 한 대는 개인 승용차를 4대에서 최대 10대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약 15명의 자동차 소유가 대체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이 되면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차량이 줄어들게 되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자동차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10대가 하던 일을 앞으로는 한 대가 해치울 수 있으니 당연히 자동차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것입니다. 즉,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동차 제조사의 가장 큰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국 곳곳에 많은 차량 기지를 확보한 후 호출이 올 때마다 차량을 직접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애플이 중국의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도 현대차가 동남아 1위의 차량 공유 업체인 그랩과 인도의 차량 공유 업체인 레브에 투자를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렌터카 업체인 폭스렌탈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차량을 렌트할 때 가격의 기준은 차량의 등급입니다. 즉 차량을 크게 몇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별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폭스렌탈은 차량을 컴팩트, 인터미디에이트, 스탠다드 등으로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풀사이즈나 이코노미 SUV 등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성능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가 인터미디에이트를 선택하면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중 운행 가능한 차량을 배정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토요타 코롤라가 인터미디에이트 등급입니다. 그러면 아마 현대 소나타도 인터미디에이트 등급일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인터미디에이트 등급을 선택하면 토요타 코롤라가 배정될 수도 있고 현대 소나타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모빌리티 플랫폼이 차량을 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급만 정해놓고 소비자가 등급을 선택하면 모빌리티 플랫폼은 해당 등급의 차량 중 운행 가능한 차량을 임의로 배정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브랜드가 덜 중요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교통편을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일괄적으로 예약하고 역시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결제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즉 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둘째, 자율주행이 되면 자동차의 임대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사용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동차 제조업은 미래에는 사양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우버의 시가총액이 GM이나 포드를 앞서는 것만 봐도 그 트렌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 자율주행이 된다면 모빌리티 플랫폼의 지배력은 정말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주식 투자자들은 자동차 제조사보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는 자동차 제조사보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주목해야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의 선두업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에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고 현재는 장외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업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감사합니다.